장진호 동쪽의 미-32연대 일대대는 28일 주간에는 전선을 어느 정도 추스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나마 항공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항공 지원에는 해병 항공단의 F-4U 콜세어 외에도 호주 왕립공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공군의 F-51 머스탱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항공 지원 아래 원래의 방어선을 대부분 회복하긴 했지만 전날 운용도 한번 못해보고 중국군에게 선점당해 큰 피해를 초래했던 1475 고지의 탈환만은 끝내 실패했습니다. 이렇듯 한번 점거에 실패한 감제고지의 탈환은 그 이상으로 어려운 것이죠. 28일 아침 식군단장 알몬드가 하가루리까지 L-17기를 타고 와서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소장을 만나 현 상황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드세고 자신만만하기만 한 알몬드는 현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어 다시 헬기를 타고 장진호 동원의 육군 전방주의소를 찾아가 맥클린 대령과 페이스 중령을 각각 만난 알몬드는 뜬금없이 페이스와 주변에 영문도 모르고 있던 병사들에게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한 후 귀관들이 본 중공군은 북쪽으로 도망치는 나고병에 지나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모두를 아연케 하는 그의 말에 알몬드가 떠난 후 페이스는 가슴에 은성 무공훈장을 뽑아 땅에 던져버리며 이렇게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이미 막심한 피해를 입은 31연대 전투단의 맥클린 대령은 자신과 떨어져 있던 31연대 3대대가 밤사이에 어떤 파멸적 피해를 입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명심에 빠진 알몬드의 비에 맞춰 곧 도착한다고만 알려진 신기루와도 같은 자신의 나머지 예하부대인 31연대 2대대만 도착하면 바로 북진을 시작하겠다고 알몬드에게 호언장담을 쏟아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해병 1사단 공보관이었던 마이클 카프로라 대위는 훗날 일개 연대장이 군단장의 공격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심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급에 불이익을 받게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입신에만 전전긍긍하는 장군과 장교들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은 죄 없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스미스가 더 돋보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페이스 부대보다 남쪽에 위치했던 풍우리강 안곡의 31연대 3대대도 낮이 되자 방어선을 다시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몸을 피해 적전 도주했던 병사들도 슬금슬금 방어진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장진호 육군부대의 심각한 문제는 후동리의 31연대 전투단 지휘소와 풍우리강에 있는 31연대 3대대는 물론 그 전방에 있는 페이스의 32연대 1대대 간 전혀 서로 통신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8일 오전 10시 통신두절로 북쪽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후동리의 31 전차중대의 전차들은 호주 부사단장의 지시로 31연대 3대대가 주둔한 풍우리강 안곡으로 보병 지원도 없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중국군에게 노획된 미군의 3.5인치 바주커포 세례를 받아 전차 두 대는 파괴되고 두 대는 회피기동 중 미끄러져 도로 옆 배수로에 처박혀버리고 말아 결국 후퇴해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후동리에 있던 헬리오스 부사단장은 미해병 1사단의 지원을 구하기 위해 하가루리로 향했는데 이때 신변 안전을 위해 30일 전차중대의 전차 한 대를 빌려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28일) 저녁 장진호 동쪽 후동리를 제외한 미육군 부대에 중국군 84단의 공격이 재개됐습니다. 특히 이날 84단은 31연대 전투단을 돌파한 후 하갈루리를 공격하려는 중국군 58사단을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풍위르강 안곡 방어진제는 전날과는 다르게 가공할 위력의 M19 보포스 40mm 대공포와 그에 버금가는 M16 59경 대공장갑차가 매클리모트 대위가 지휘하는 D 대공포대 진지에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원래 해군 등에서 대공 방어용으로 명성을 날렸던 보포스 대공포는 40mm 고폭탄을 분당 248을 발사하여 단 몇 초 만에 중국군의 파상 공세를 좌절시켜버렸습니다. 보포스 대공포는 발사된 고폭탄이 근처에만 장렬해도 사람 정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분쇄시킬 정도로 위력적이어서 중국군의 피해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결국 이 가공할 무기체계의 무력화를 최우선 임무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군 지휘관들은 이 자동 대공포를 파괴하는 병사에게 많은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군 병사들이 결사적으로 대공포만을 노리고 육탄 공격을 감행하여 대공포 위에 육박전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포병들은 자신들의 포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진지 주변에는 무려 750여 구의 조각난 중국군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11월 29일 새벽 3시경 장진호 최북단에 있던 페이스 부대는 28일 야간에 모닥불에 둥글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방어진지랍시고 부축하고 있다가 중국군의 공격에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고 부대 전투력에 한계에 왔다고 판단하여 결국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해병대와는 달리 장비 물자는 모두 포기했고 동료들의 시신들은 그대로 유기했으며 오직 생존 병력만을 태워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60대의 차량을 타고 이들은 마침내 풍우리강 하구 근처까지는 일단 별정 없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이 없었던 이유는 미군이 남겨둔 보급품과 장비를 노획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중국군들이 사격을 중지하고 추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어붙고 굶주렸던 중국군에게는 미군이 버리고 간 주둔지는 그야말로 신천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동틀 무렵 페이스와 함께 후퇴하던 매클린 대령은 풍리강 안곡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자신의 부대 쪽으로 접근해오며 사격 중인 행군 종대를 어렴풋이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 행군 종대를 그렇게도 고대했던 자신의 31연대 이대대로 착각하고 기쁨에 겨워 차에서 내려 사격 중지를 외치며 이 행군 종대를 맞으려 홀로 400여 미터를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얼음판에 미끄러짐에 겨우 도착해보니 그 행군 종대는 31연대 2대대가 아닌 중국군들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들은 매클린 대령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버렸고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미군들은 이 만화 같은 황당함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석을 입은 매클린 대령은 포로가 된 지 나흘째 사망했고 그 근처에 대충 묻혔습니다. 하지만 매클린이 그토록 빠르던 31연대 2대대는 당시 아직도 함흥에 있었고 이 허접한 부대는 11월 30일에야 한심하게 간신히 코토리에 도착했습니다. 매클린이 포로가 되자 페이스는 구조대를 풀어 그를 구출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1952년에서야 중국군에게 풀려난 미군 포로에 의해 매클린 대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그에게 사후 수은 십자훈장이 수여됐습니다. 그는 북한 지역에서 애매하지만 전투 중에 목숨을 잃은 미군의 최선임 지휘관이었죠. 어쩔 수 없이 페이스는 심한 부상을 당한 31연대 3대대장 라일리 중령과 즉각 회합을 갖고 이제서야 2개 대대와 포병대대를 견고한 원형방어선 안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매클린 페이스 부대를 자신이 통합 지휘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 통합지 라인에는 통신의 두 줄로 남쪽 후동리에 있는 31연대 본부와 막강한 전력이었던 31 전차중대는 또 제외됐습니다. 페이스 부대는 여전히 하가루리의 해병대나 식군단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해병 전방 항공통제관 스탠포드 대위의 AN/PRC-1 무전기를 통해 콜스웨어 공격기와는 통신이 가능하여 이를 이용해 약간의 보급품을 공수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스테리한 것은 이렇듯 스탠포드 대위를 통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30일 전차중대든 그 어느 곳이든 통신이 가능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투기 엔단의 또 위기의 순간까지도 페이스에게 이 가능성은 간과돼 버리고 맙니다. 글쎄요,
이 단순한 방법이 왜 무시되었을까요? 그와 참모들의 상상력 결핍이었을까요? 어쨌든 공수보급도 엉성하기 짝이 없었는데 무엇보다도 방어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었던 M19 보포스 40mm 대공포탄약이 절실히 필요했었지만 정작 이것은 필요 없는 후동리의 30일 전차중대에 공수됐고 30일 전차중대에게 필요한 전차포탄약은 아예 보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11월 28일 오후 8시 27분 기준으로 장진호 지역의 모든 미군은 해병 1사단 스미스 소장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하가룰에 있던 7사단장 바 소장과 후동리에서 먼저 이동한 부사단장 호주 준장은 스미스 소장에게 풍리강 하구의 육군 부대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고 스스로 돌파구를 개척할 전투력을 상실했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에 스미스 장군은 장진호 도초의 전황상 도와줄 여력이 안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력으로 하갈루리로 탈출하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한편 28일 메가더는 워싱턴의 합동참모본부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전쟁에 직면해 있다. 우리 전투병력의 현 상태는 중국 공산당이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한 이 또 다른 전쟁을 치른 준비가 확실히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본사령관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했으나 공간의 통제 능력을 벗어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라는 그 유명한 암호 전문을 보냅니다. 당시 메가더는 두려웠고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직전까지 자신만만했던 메가더의 태도와 180도 다른 소식을 들은 트루먼 대통령은 언론 브리핑에서 가공할 만한 상황이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앞이 캄캄해졌죠. 메가더는 28일 저녁 작전회의를 구실로 일선에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워커와 알몬드 두 장군을 동해를 넘어 장장 1120km나 떨어진 자신의 사령부로 소환했습니다. 특히 알몬드는 아침에는 스미스를 만났고 점심에는 페이스에게 그 유명한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했으며 오후에는 7사단장 바와 만나 무언가 은밀히 전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또 저녁에는 메가더를 만나러 도쿄까지 간 것입니다. 도쿄의 주일 미국 대성에서 열린 전쟁대책회의의 참석자는 메가더, 극동 해군사령관 찰스 터너 조이 중장, 극동 공군사령관 조지 스트레이트마이어 중장, 8군사령관 월트 너커 중장, 10군단장 에드워드 알먼드 소장, 극동군 참모장 도일 히키 소장, 메가더 참모고문관 코트니 휘트니 소장, 극동군 작전참모 에드윈 라이트 준장,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의 극동군 정보참모 찰스 윌로비 소장이었습니다. 이 무능한 기회주의자 윌로비는 훗날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의 군사고문관으로 가게 됩니다. 역시 그다운 탁월한 선택이었죠. 이 회의에서 8군의 워커 중장은 전선을 재정리하여 청천강선인 평양 전방에서 중국군을 저지하겠다는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알몬드는 메가더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고 싶지 않았었는지 다시 상황이 호전되면 장진호를 기점으로 해병대는 서쪽으로 7사단은 북쪽으로 다시 계속 진격시키겠다고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주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회의 중에 메가더는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회의가 끝난 후 워커와 알몬드를 따로 불러 8군은 평양 방어를 위해 노력하다가 측면이 위협받으면 즉각 후퇴하고 10군단은 장진호 등에서 무조건 철수하여 함흥 흥남의 해안에 병력을 집결시켜라 라는 또 한 번의 사후 대책에 애매모호한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메가더는 무책임한 두음불출에 들어가 버리죠. 이 모든 것을 감내하기에 그는 은퇴 시기가 한참 지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급박한 상황에 해병 1사단에게 공식적으로 철수 지시가 내려온 것은 당일인 11월 28일이 아닌 이틀이나 지난 30일이었습니다. 알몬드는 메가더의 무조건적인 예스맨인데 왜 메가더의 지시를 곧바로 수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지만 이 당시 메가더든 알몬드든 장진호의 해병대를 이용해 중국군을 붙잡아 놓음으로써 타 지역의 육군이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늦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어쨌든 이미 동부전선의 모든 부대가 전면 후퇴하고 있던 상황에서 10군단의 선봉이었던 미 해병대만은 유독 11월 30일까지 철수 지시를 받지 못해 결국 그들은 더욱 고립되고만 합니다.